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2부에서는 부산행의 전반적인 줄거리와 함께 의문점, 생각해 볼 점이라든가 나머지 이야기들, 그리고 생각나는 장면과 현주평 및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펀드 매니저 서구는 자신의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중년 가장입니다. 네. 어느 날 수아의 생일을 맞아서 새벽에 부산행 KTX를 타고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기차 안은 정체불명의 여자가 타고 그녀로 인해서 KTX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약 400km 이상의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이 된다는 게 간략한 이제 줄거리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부산행 KTX에서 벌어지는 좀비 이야기, 뭐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게 좀비 영화니까 인상 깊었던 좀비 영화물이 있는지. 저는 좀비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쩌다가 케이블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좀비 영화 틀어준다거나 그럴 때는 잠깐 본 적은 있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징그러운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징그러운 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치. 좀비 영화는 그게 목적이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단 한 장면도 징그럽지 않았고 단 한 장면도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낄낄대면서 봤습니다. 나는 그것보다는 좀비 영화의 시초를 얘기를 해줬으면 뭐, 좋겠는데 네, 정확하게. 정보는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정보는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좀비 영화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물론 좀비 영화라고 칭해지진 않았지만 네.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비 영화라고 말할 만한 영화들이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계보를 이루진 못했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좀비 영화라는 장르를 인식하고 이런 걸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고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1969년도에 나왔죠. 네, 로메로 잡. 69년이라고 하면은 연도만으로도 느껴지죠. 네. 할리우드 골든에이지가 끝나고 뭐 사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음. 뭐 아니면은 그 성서 이야기라든가 아. 서부극이라든가 이런 걸 하던 시대가 슬슬 저물어들고 네. 관객들이 다양한 장르에 대한 요구를 할 때 네. 색다른 걸 보고 싶을 때 그런 게 딱 튀어나왔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좀비 영화들이 등장합니다.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쪽에서 좀비 영화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네. 그래서 서브컬처 장르로서 세력을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다가 네. 200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완전히 주류 장르로 자리를 잡았죠. 그쵸. 뭐 나는 전설이다라든지 뭐 네. 월드워치라든지 뭐 레지던트 이블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거는 굳이 좀비 영화 관심 없고 특별히 서브컬처에 조예가 깊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다 이름은 들어보면 이런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가 이제는 아예 대중 문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좀 더 후술 하자면 70, 80년대쯤에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굉장히 많은 좀비 영화들이 나왔고 그때 좀비 영화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발전했냐면 맨날 그냥 걷고 사람 물어뜯고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잖아. 뛰어댕기고 심지어 좀비들이 총도 쏘고 네. 비행기도 몰고 이런 단계까지 올라간 거지. 물론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긴 합니다. 그쵸. 저는 사실 좀비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렇죠. 유명한 거는 워낙 챙겨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최근에 나온 좀비물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면 새벽의 저주가 좀비물의 변환점을 삼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 이후에 좀비 아포칼립스의 모범이 될 만한 영화는 28.15 시리즈, 그렇죠. 월드 제트 최근에 나왔던 스페인에서 만들었던 REC 시리즈, 그리고 나는 전설이다, 레지던트 이블 등이 좀비 아포칼립스에서는 유의미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 좀비 장르의 영화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비가 사랑을 하는 영화까지 나와요. 그럼 원바디스. 네, 원바디스요. 예. 그리고 좀비를 해가지고 코믹하게 푼 영화들도 있어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 또 최근에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좀비랜드. 우리나라에 정식 개봉은 아니지만 나 또- 지금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네.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제 좀비를 이런 액션이나 잔인함을 넘어서 감성으로까지 이끌어가는 영화가 있어요. 더 배터리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는 음악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래. 이제는 좀비는 더 이상 B급 서브컬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비 영화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어 있고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굉장히 친숙하게 만날 수 있죠. 최근에 갓게임으로 칭찬받았던 라스트 어스도 그랬고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워낙 유명하고 레프트 포 데드라고 하는 FPS 장르도 네,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고 네.
어플로 유명한 건 식물 대 좀비 아닌가? 식좀. 아, 네. 식물 대 좀비. 이렇게까지 좀비 영화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SF와 좀비 영화 이 두 가지는 정말 불모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상호 감독이 좀비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죠. 여태까지 전작의 스타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제 입장에서. 제가 좀비 매니아도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유명한 영화는 많이 챙겨보면서 아 좀비물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흐름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좀비물에 신파가 나온다고? 아니 이런 신파적인 느낌은 이미 15년 전에 14년 전에 새벽의 저주에서 다 깨버렸는데 이걸 다시 끌고 오겠다고?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심파는 뭐. 왜냐하면 좀비한테 가족이 물리자마자 팔을 자른다든지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또는 좀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정하게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 좀비한테 물리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득달같이 방망이를 휘둘려서 죽여버린다든지 좀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매정한 단계에 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 거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또 다른 장르로서의 재미를 찾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다 역행해서 아예 초반으로 돌아간 거야. 마치 좀비라고 하는 생명체가 한국인한테 처음으로 알려지는 것처럼. 오히려 최근 좀비 영화에서 비정함은 중2병으로 여겨질 정도지. 당연히 저렇게 무정하고 비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식상해졌잖아 이제는. 그치.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요즘에. 저는 28 시리즈 네. 데니 보일 감독이 연출을 해서 네. 난 참 좀비 영화인데 저렇게 현실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나중에 생존자들이 남는데 남자 하나랑 여자 몇 명이 남는단 말이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임신을 시키려고 그런 장면을 딱 삽입을 했는데 막장까지 가면은 저렇게도 갈 수는 있겠구나. 맞아.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비 영화가 몇몇 개 나오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좀비 스쿨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인류 멸망 보고서에서 중편적으로 나왔었던 게 한 작품 있었고 그쵸. 신촌 좀비 만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장편으로서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최초는 아니고 좀비 스쿨이 장편으로 나왔었던 건데 근데 게스트 나왔었던 최지영 게스트 같은 경우에도 티켓을 불태웠고요. 우리 형도 보다가 이게 하고서는 그냥 박차고 뛰어나왔다고. 사실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좀비물이 제대로 된 건 없다고 보고요. 단편 영화 중에 오니버스로 이웃집 좀비라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있죠. 예. 그게 그나마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저도 신촌 좀비 만화 보면서 마지막에 감동을 그렇게 주고 싶었을까 어거지로. 그래가지고 아쉬웠던 것도 있었고 네. 인류 멸망 보고서를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난 그렇게 좋게 본 편은 아니어서 이번에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봤어요. 사실은 곡성 때도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시도했다는 자체는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뛰어다니는 좀비가 우리나라에서도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몰입도가 괜찮았다 평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봤는데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인물. 한 명 한 명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일단 주인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신파의 처음부터 끝은 서구한테 맞춰져 있잖아. 이 서구라는 인물은 가족한테 굉장히 무심하고 특히 딸한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처음에 닌텐도 위를 어린이날 선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주는 무심함.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신파가 제대로 되려면 서구 아버지가 딸에 대한 여태까지 했었던 잘못을 깨닫고 성장한 다음에 부녀 간의 사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죽어야 돼.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서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든지 딸한테 못해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 그거를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자꾸 서구는 딸을 두고 다른 짓을 해. 여기 잠깐 있어봐 이런 다음에 전화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 잠깐 있어봐 이런 다음에 자기 혼자 화장실로 간다든지 오히려 딸을 챙겨주는 거는 마동석이랑 정유민이잖아.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디를 봐서 심파를 끼워 맞춰야 되냐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비한테 물려서 자살하기 전에 마치 분유 광고를 찍는 듯한 이상한 뮤직비디오스러운 회상 장면이 나오면서 자살하게 되잖아. 딸이 태어났을 때 회상하는 거지. 딸이 태어났을 때를 회상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뜬금없는 게 딸이 태어났을 때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딸이랑 좋았던 때를 회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
되게 황당한 게 딸이 태어났을 때 말고는 즐거울 때가 없었다는 것 같기도 하잖아. 딸에 대한 접점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슬프지가 않아. 이게 일단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맞춰져야 되는 초점이 어긋났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리고 그 자체도 사실 굉장히 뻔한 인물이지. 그냥 무정한 아버지가 유정해진다. 뭐 이런 거 아주 흔한 스토리 아니야. 그마저도 제대로 못 살렸다는 거지. 딸인 수환이가 아빠한테 아빠 죽지마 아빠 일어나 이러잖아. 이 장면은 진짜 최고의 망작이라고 치는 클레멘타인에서 나올 억지스러운 설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서구의 캐릭터를 가려면은 이건 딸을 죽였어야 돼. 맞네. 그것도 맞네. 결정적인 상황에서 딸이 죽고 서구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엔딩이 났어야지. 맞아. 최우식이 소희한테 죽는 거보다 차라리 아빠가 딸한테 죽는 게 더 그렇게 죽어버리면은 차라리 더 안타깝지 않아? 심파스럽고? 아빠가 딸한테 주고? 아빠는 버릴 수가 없는 거지. 얘가 좀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짜 심파로가잖아. 굳이 물려 죽을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딸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질질 짜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더 대성통곡하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유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공감이 안 될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심파? 그래. 15년 전에 이미 끝난 얘기지만 좋다. 심파 좋아. 그렇다면 심파를 제대로 살렸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처음에 그렇게 나쁜 아빠로 설정할 수 있어. 뭐 아주 흔하게는 그 우주전쟁의 탐 크루즈도 그렇지. 그치. 근데 그 이후에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아니면은 명확한 계기를 보여주든가 뭐 좀비들이 갑자기 딸에게 덮친 상황에서 서구가 위기감을 느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딸을 지켜낸다든가 뭐 그런 스턴트한 유치한 장면을 넣었으면은 이해를 한다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영화 내내 김대리랑 전화하고 부산 사정은 어떤지 대전 사정은 어떤지 이런 거 알아보는데 더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 갑자기 마지막에 그렇게 심파를 호소하니 관객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가는 거지. 야 그럴 거면은 그 전까지 뭐 한 거야 라는 얘기만 할 수 없지. 뜬금포가 돼버렸다. 거기다가 그거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상화 역할을 맡은 마동석이 자꾸 툭툭 던져. 야, 쟤 친오빠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개미 핥기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은 뭐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툭툭 던지는 말로 심파를 살짝 조장을 하지. 가볍지. 가벼워. 그리고 그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게 그 상화가 서구에게 하는 말이잖아. 남자는 원래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몸 바쳐 싸우는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일장연설하잖아.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긴 해. 그 전까지 아무런 세팅을 안 해놨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유치해. 나는 그냥 무책임한 가장 정도? 난 그렇게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아. 두 번째로 얘기할 사람은 마동석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마동석은 사실 이 영화에서 최고 장점이고 베테랑에서 아트박스 사장으로 나오잖아 잠깐. 그때 뜬금포로 웃기고 코믹한 역할이잖아. 근데 그 정도의 역할을 주어줬거든 부산행에서. 근데 그게 최고였어. 그 이상 영화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고 그래서 패스하고 싶고. 뭐 나는 얘기를 좀 하자면은 사실 그 예고편을 보고 마동석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거는 마동석이 좀비 사냥하는 그런 바네싱 같은 영화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단 말이야. 바네싱이면 망하지. 그래서 이거 전혀 기대가 안 되는데 또 마동석이 항우 장사 노릇하고 뭐 이러면은 진짜 지랄 나는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영화를 보기 전에 DC 연계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 애들이 마동석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영화가 괜찮다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동석만 빼면 그래도 기본적인 B급 오락물 정도는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마동석 나오는 게 그냥 제일 재밌는 거지. 그치. 물론 그게 질박하다는 거는 당연히 알지만 그렇게라도 만족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만족을 할 수가 없거든. 개드립 치는 게 재밌다는 거잖아. 마동석이 나올 때는 최소한 이게 액션 코미디물이 되긴 해. 근데 마동석이 죽고 나서는 영화 흐름이 아예 수습이 안 되거든. 그치. 이제 탱커 해줄 마동석도 없으니 이 오합지졸들은 도망다니고 뭐 쫓겨다니고 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정말 제대로 구성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영화가 개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동석이 좀비로 변하는 과정을 보면은 문을 막다가 어쩌다 보니 손이 물리잖아.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 그때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 문이 부서질 수도 있고 그치. 금방이라도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태연하게 나 버려두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상황이 연기가
급박해 보이지가 않아. 아, 마동석이면은 물려도 한 1분은 버텨주겠지? 어.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게 힘을 안 써.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사를 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심파니까. 근데 이건 너무 좀비물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좀비물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한 잣대로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유치하게라도 이런 식으로 연출했어야 돼. 정유미가 울면서 공유한테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그치. 이거 아주 틀에 박히고 클리시한 연출이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정석이라는 거지. 거기서 바라보면서 마동석이 이렇게 좀비 되어가는 거 관조만 하고 그냥 가만 바라보고 있는 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일화가 있잖아. 뚝에 구멍이 나가지고 어떤 소년이 손으로 물 막잖아. 근데 그거는 버티면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죽기 직전 상황이잖아. 급박한 그치. 상황이잖아. 마동석이 언제 썰려서 덮쳐버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심파적인 부분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네. 난 그럼 차근차근 인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 그래. 세 번째는 정유미가 맡은 역할이 임산부라는 거지. 14년 전에 나온 새벽의 저주에서도 임산부가 나와. 거기서의 임산부는 좀비한테 물려서 좀비화 되는데 남편이 좀비화 된 임산부를 가둬두지.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애가 나오는데 그 애가 좀비인 거야. 그치.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야. 그 장면이. 이런 설정이 14년 전에 나왔어. 이 아내가 임산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비인 애가 나오는 장면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정유미가 임산부인 이유는 없어. 그냥 민폐? 속도 늦추는 거? 두 가지 정도지. 마동석은 가정적인 남자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이 공대에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건. 그 두 가지밖에 없어. 그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싶고 나는. 그리고 두 명을 묶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영국 역할을 맡았던 그러니까 최우식과 야구부 쪽 아예 그냥 묶어서 얘기. 진이 역할을 맡았던 안소희. 일단 야구부여야만 하는 이유가 없어. 빠따질 하기 위함이고. 그치. 기차 안에 야구 빠따가 흔하지 않잖아. 근데 야구부가 있으면 야구 빠따가 흔하겠지? 무기를 쓸 수 있겠지? 우리나라는 총을 쓸 수는 없잖아.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구부를 넣은 거밖에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정말 최악의 장면이 최우식이 안소희한테 물려 죽는 장면이지. 그치. 요거는 말하면은 내가 지는 기분이라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장면을 설명하면은 이 영화에서 악역을 몰빵받고 있는 김희성, 영석이 자기만 살겠다고 진이하고 영국이 있는 열차 통로 쪽으로 와가지고 진이를 좀비들에게 고기 방패로 던져주고 자신만 혼자 탈출해서 진이는 좀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그걸 껴안고서 그냥 징징 짜다가 물려 죽는단 말이지. 그치. 거인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했던 그 최우식이 똑같은 눈물 연기를 보여주지만 상황이 병신 같으니까 병신 같은 눈물로밖에 안 보이고 그렇게 병신같이 자기 여자친구가 좀비가 되는 걸 껴안고 있다가 죽어. 이거는 용인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들의 죽음이 되게 안타깝고 아 쟤네들 저렇게 사랑하는데 결국 좀비가 돼서 죽는구나. 아, 안타깝다.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일 여지를 안 줬잖아. 그 전에 세팅도 없지. 얘네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거 납득하고 넘어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 전에 세팅도 되게 유치한 게 소희가 최우식 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있던 야구부 애들이 응원하잖아. 뭐라고. 얼레디 꼴레디 수준이지.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걸로 그냥 퉁치고 영화 끝까지 나가는 거잖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물려 죽는 거를 정당화하려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도 아닌 것 같아. 그치. 아직 썸 타는 사이인 거지, 고작해야. 이게 뭐 말이 되냐고. 내가 아는 연상호였으면 그 정도였으면 야 꺼져! 이러면서 걔 난리를 치면서 때렸을 것 같아. 소희를. 그치. 사이비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자기 썸 타는 여자가 좀비화되고 있다고 껴안고 있다가 죽겠냐?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버리고 가면서 질질 짜든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정반대로 했는데 너무 접점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난 이 영화에서 최악의 인물은 종길이라고 생각해. 종길. 인길과 종길이라는 할머니 자매가 나오죠. 그리고 두 사람의 캐릭터를 대비시켜주지. 인길은 진중하고 침착한 성격이고 조용하고, 종길은 그런 인길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그러니까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네 속도 좀 사리고 살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인길이 좀비가 된 것을 종길이 반대편 문에서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봐야 무소용이다, 이런 미개한 인간들이나 혼내줘야지 하고서 문을 열어버리잖아. 이라시아이마세. 이라시아이마세지 이게. 여기 와서 인간 스시 인간 라면 좀 드시고 가세요, 이거 아니야.
그리고 이 장면 연출도 굉장히 노골적이야. 차라리 종길이 그렇게 다른 잔존 승객들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는 장면을 안 보여주고 그냥 심플하게 문을 열어버렸으면은 그것도 병신 같지만 그래도 좀 덜해. 근데 굳이 종길의 감정을 연출하고 종길이 인기를 보면서 분노를 토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드라마를 연출한 다음에 문을 열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오그라들고 더 황당한 거지. 나는 이 인물을 그냥 까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되게 집중해서 봤거든. 왜냐면은 기차에 뜬금없이 타 있고 뜬금없이 중요한 역할로 보였단 말이야, 맨 처음부터. 그치. 계단 같은 소도구도 배치하면서. 그래, 난 되게 집중해서 봤어. 그래서 종길이 멘붕에 빠지는 상황이 있어. 그 전까지는 되게 멀쩡했거든. 어느 때였냐면은 동대구역인가? 거기서 이제 내린 다음에 좀비 군인들의 습격을 받잖아. 대전역. 대전역이구나. 근데 좀비 한 마리가 떨어지잖아. 완전 뒤틀려가지고. 근데 종길을 위협하잖아, 그때. 그 순간부터 멘붕에 빠져, 종길이. 그래서 나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아, 저 군인이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저렇게 멘붕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이 멘붕에 빠질 이유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길이 좀비 되기 전에도 이 사람이 멍한 채로 의자에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마음에 상실감이 있구나. 되게 감정이입해서 이 사람 추리하려고 그랬어. 근데, 뜬금없이 인길이 좀비가 되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라샤이마세 하면서 문을 열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나는 어떻게든 이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너무 접점이 없는 거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가니까 나는 이 영화를 깔려고만 본 게 아니라 인물 하나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공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별의별 추측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멘붕에 빠졌을까? 이러면서 당황스러웠던 거지. 딱 그 수준이지. 내가 좋아하는 김건모가 탈락해서 너무 슬프단 말이야. 야, 이소라까지 말라도. 그러니까 어찌어찌 그 오그라듦과 어이없음을 버텨냈다고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예측된다는 거지. 이미 종길이 이렇게 분루를 삼키면서 분노를 토하면서 인기를 바라보는 그걸 보면서 아, 이 미친년이 문 열어주겠구나 하는 게 30초 전부터 예상이 돼. 근데 실제로 문을 열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게 차라리 아무 세팅 없이 그냥 인연이 미쳐서 열어줬다 이러면은 반전 효과라도 났다고 정말 관대한 마음으로 인정해주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30초 전부터 예고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 뻔한 액션이 용성 역할을 맡은 김의성도 그렇지. 동대구역에 다 내려진 다음에 화장실에 승무원이랑 둘이 갇히잖아. 그 다음에 밖에 문 살짝 열어본 다음에 좀비가 승무원이 있지. 좀비 없어요? 이러니까 없어. 이런 다음에 뻔히 있는데 없다 그거지. 딱 이제 승무원이 문 여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랑 똑같이 미끼로 던져주지. 고기방패 던지고 또 도망가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민폐 캐릭터 확정을 찍듯이 문을 열어가지고 도망치면서 좀비를 다 밖으로 빼내지. 그치. 그 장면도 사실 무서워. 좀비들이 왜 기차 안에만 있어? 그치. 밖에도 있어야 정상이지. 왜냐면은 동대구역에는 이 열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열차들도 있고 다른 열차에도 좀비들이 있다는 것을 차장이 이동하면서 보여줬어. 근데 그 수많은 열차 중에서 문이 열린 열차가 하나도 없고 좀비들이 나와 있는 열차가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치. 이거는 굉장히 자기적인 세팅인 거지. 좀비 동물원이지.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광고한 다음에 김희성 때문에 이 상황이 개판이 됐다는 거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놈 하나 때문에 이 극이 병신이 됐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리고 김의성이 죽인 인물을 보면은 되게 많아 사실. 승무원도 얘 때문에 죽고 인길, 종길도 얘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고 상화도 얘 때문에 죽은 거지. 그리고 소희랑 최우식도 얘 때문에 죽었고 차장도 얘 때문에 죽고 공유도 얘 때문에 죽어. 너무 편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 좀비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잖아. 좀비들이 덮치고 계속 전염되고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좀비가 돼. 모두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고 자기 몸 챙기기 급급하고 어떻게 질서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마련돼야 좀비물이란 말이지. 근데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멀쩡하고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이 새끼 하나 나빠가지고 이 상황이 개판이 된 거야란 말이지. 이거는 좀비물의 안티테제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연상호의 작품들은 무조건 착한 인물, 무조건 나쁜 인물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치. 그래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완전 나쁜 놈을 만들긴 했는데 대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스미스가 방금 얘기했지만 좀비물에서 이런 캐릭터는 너무 흔하잖아. 오히려 이게 당연하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나빠? 아니잖아. 왜 뭐가 문제가 됐어? 문제가 되지 않아.
사람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헷갈리고 있을 때 그런 사람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상황을 개판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지. 그치. 그게 정석이지. 그치. 다른 사람들도 다 이기적으로 몰아야죠, 오히려. 그런데 이 사람, 나쁜 놈 한 명 만들고, 여기서 나왔던 등장인물의 반 이상을 이 사람 때문에 죽는다는 게. 불쌍한 희생자로 만들어버리지. 너무 편하게 설정해놔서. 오류도 많고. 그러니까 좀비물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좀비가 돼야 돼. 실제로 물리든 안 물리든 좀비 같은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고 살짝 긁히기라도 하면 내가 좀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부산행에 나오는 인물들 중 주역 인물들은 대부분 좀비가 아니고 김희성 하나만 극단적인 좀비인 거지. 여기서 좀비물이 아닌 거지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 한 명만 더 설명하고 끝내고 싶은데, 거지 역할을 맡은 최기아. 이분은 딱 세 가지밖에 기억 안 나. 서구 구할 때 좀비한테 얼굴에 옷 같은 거 씌우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시켜주지. 그 다음에 좀비들 터널씬 나오잖아. 난 이거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액션씬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도망쳐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환타 깡통을 밟아가지고 급박한 상황을 만들잖아. 그치. 너무 유치하잖아. 아니, 무슨 바나나 껍질 밟아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식이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공유의 딸이랑 정유미 구해주는 거. 요거 두 가지 역할 말고는 고기 방패할 사람이 한 명 필요했던 것 뿐이지.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왜 나오냐면은 이런 캐릭터쯤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파티원이 모집이 되거든. 요 정도밖에 없어. 뭐 없어. 그리고 내재적인 의도를 추론하자면 아마 관객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흉물스러워 보였던 노숙자도 사실은 한 건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지. 우리가 평소에 무시해왔던 사회 하층민도 무시하면 안 돼. 뭐 이 정도 아니야 그냥. 질박하다는 거지. 나 이 정도로 인물 얘기는 끝내고 싶어. 뭐 인물 얘기가 끝났으면은 난 트릭 얘기부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노숙자가 환타 밟은 얘기도 했지만 좀비들을 맞닥뜨리면서 맞이하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잖아. 근데 환타권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거지. 공유하고 그 노숙자가 안전하게 다음 칸으로 도피하지 못하고 좀비들에게 위기에 몰리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그걸 구체화하는 아이디어가 고작 환타라는 거지. 실수로 환타 밟아서 실수로 트롤링해서 뭐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이전에 마동석 파티가 화장실에 갇혀있는 정유미 파티를 구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이때의 아이디어들도 사실 빈약하지. 고작 성인 남자 3명이서 물론 천하장사 마동석이 있지만 좀비들이 있는 4칸의 열차를 뚫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마동석도 얘기해. 어떻게 가겠냐고. 갔다고 쳐 어떻게 돌아올 거냐고. 근데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고작 거기에 준비한 게 좀비들은 불이 꺼지면 앞을 못 본다. 그치.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 인물들이 상황을 타개할 것이다 이거잖아. 이게 섬세한 트릭이 아니라는 거지. 좀비들 그냥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이 병신인 상황을 이용하는 것 뿐 아니야. 굉장히 자기적인 룰이고. 헬리콥터에서 떨어져도 맞아. 죽지 않는 무적의 좀비들이 왜 하필 눈앞도 제대로 못 보냐고. 왜 그렇게 특성이 극단적이냐고. 그거를 제대로 설명한다거나 정당한 적이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이거는 어떻게든 이 3명의 전사가 4칸의 열차를 뚫고 우리의 임산모와 아이와 할머니를 구하러 가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건을 마련해야 되니까 자기적으로 세팅했다 이거지. 여기서도 아이디어 부족이 보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좀비와 싸울 것인지, 어떻게 좀비를 물리치고 다음 미션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창의력이 없었다는 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 터널씬에서 보면은 진짜 빈약하게 넘어간 게 핸드폰 벨소리가 하필이면 오필슨 코리오야. 이거 뭐 사회적인 얘기 하겠답시고 그냥 그치. 생각 없이 그냥 넣은 거에 불과해. 아무리 핸드폰 벨소리 바꿀 줄 몰라도 오필슨 코리아는 기본 벨소리가 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본인이 어떻게든 찾아서 넣지 않는 이상 이건 사회 비판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그치. 옆에다가 밑그림 하나 그려놓은 거? 오필슨 코리아를 외치는 붉은 악마와 축구 팬들과 그 국민들이 좀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사실. 근데 얼마나 유치해 그게. 그리고 시대에 동떨어졌다는 거지. 아재 감성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헬리콥터에서 떨어졌잖아 좀비들이. 동영상으로 마치 보는 듯한 장면에서. 근데 한 300m 되는 상공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일어나고 다시 또 쫓아. 그 정도면은 좀비화 되면은 완전 천하무적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마동석이 목을 꺾어버리고 주먹으로 몇 명 날려버리고 공유가 그냥 밀쳐버리고 공유가 심지어 방망이질을 하잖아. 방망이가 부러져야지.
이거는 내가 굳이 트집 잡으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좀비를 그런 특성을 설정을 잡아놨으면은 따라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어. 헬리콥터에서 좀비들이 떨어지는 씬이 힘준 씬이 아니거든? 아주 잠깐 나와. 근데 그 씬 아니었으면은 좀비들이 마동석 펀치에 나가 떨어져도 이해할 수 있거든. 야, 마동석이 존나 세니까 벤치프레스 220 드니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씬을 굳이 넣어가지고 모니브에 깼단 말이야. 이건 실수지 실수. 그러니까 나는 의도한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성의 없다고 느껴지는 게 난 좀비 영화 매니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유명한 좀비 영화들을 보면은 그 영화들만의 좀비의 특성들이 다 있어. 그치.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거며 얘네들이 어떤 특성이 있으며 예를 들어서 감염만 시키려고 문 다음에 다른 애들 또 물러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조건 시체를 끝까지 뜯어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천천히 걸어가는 애들이 있고 뛰어가는 애들이 있고 또는 물리는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시간이 바뀐다든지 그치. 그런 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좀비의 설계를 다 해놔. 캐릭터를 다 잡아놔. 세세하게.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좀비 영화가. 근데 이 영화에서 좀비의 특성을 무엇을 잡았냐? 눈 가리면 안 보인다. 그거 위엔 나 잘 모르겠어 사실. 너무 성의가 없어. 좀비 그 영화인데. 이외에는 뛰는 좀비다. 이 그치. 정도. 그리고 뭐, 이 영화만의 고유한 특성은 전혀 없고 여기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 둘이 길게 얘기했는데 영주는 지금서부터 그러면은 옹호하는 쪽의 편에 서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래, 할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정유미 역할에 대해서 네. 이제 좀 민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좀비의 특성을 파악하는 사람이 정유미예요. 신문지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붙이는 거는 그렇게 다 하잖아. 뭐 그렇지. 정유미가 이제 행동력을 갖다 결단을 다 하잖아. 그거는 나는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했던 거 중에 그러니까 정유미가 트롤러 캐릭터라는 게 아니고 트롤로 캐릭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인 이유. 그러니까 임산부인 이유가 민폐적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신문지로 벽 가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임산부여야만 하는 이유를 물어본 거야. 일단은 그러면은 감독이 이야기했었던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물론 실수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번에 캐릭터들을 잡은 게 캐릭터 특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깊숙이 안 들어가도 이 사람은 가장 이 사람은 할머니 둘 그리고 뭐 여러 명 해가지고 그냥 나는 집합체로 놓은 것 같아. 그냥 일반 사회의 집합체. 나도 할머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는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냥 할머니들의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난 속 시원하던데 사이다 같던데 그래.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 그리고 나도 그냥 딱 보면서 나 같아도 저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들어. 너가 좀비가 되는데도? 나는 만약에 그랬다면 명주랑 그런 같이 있으면 심장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딱 그 심정이야. 지금 여기 있으면서 니네 둘이 얘기하면서 우리 스시되는 진짜 거야. 여기에다가 그냥 창문을 열어버릴까. 그럼 난 김은성처럼 숨어야지? 그리고 이 영화 아이 닥쳐봐. 이 영화 자체가 그리고 어설플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연상호가 5억 원짜리 애니메이션만 다루다가 100억 플러스 알파라는 돈을 받고 상업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 어색 아닌 어색을 겪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보고 흥행에 대한 압박감도 있잖아. 심파를 넣었다는 거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가하지 않아. 나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김희성이랑 대치되는 장면이라든가 갑자기 뜬금없는 회사 장면 나오니까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랬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직전까지는 부산행이라는 KTX 공간 안에서 긴장감 있게 잘 풀어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둘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은 되돌아보면은 이런 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나는 봤을 때 빠른 전개로 인해서 많은 일반 관객들한테는 실수를 잘 덮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비의 금강불개에 대해서는 나도 의구심은 갖고 있지. 그래서 내가 서울역을 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이 없잖아. 일단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서울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심은경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리고 약점이 별로 없으니까 좀비가 목이 비틀려야지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진격의 거인 같으면은 목덜미 칼로 치니까 죽는다거나 이런 게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만약에 서울역에서도 없다면은 나는 화를 내겠지 당연히 이걸 보고 나서. 그런데 일단은 나는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이게 2부작이기 때문에 그 전에 원인을 일단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영화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니네들이 한 말이 따질 수가 없지. 내가 의문으로 삼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두 편의 영화니까 다음 편을 통해서 프리퀄을 통해서 설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 한 편의 영화에 갇히는 그건 뭐냐 이거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지. 이 한 편으로 완결이 돼야 되는데. 아 맞다. 이게 2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드라마가 아니잖아. 영화 한 편으로서 독립적인 가치를 띄워야 되고 이 한 편 가지고 관객들이 불만 가질 여지를 최대한 없앤 상태에서 여기서 프리퀄이 나와서 플러스 되면 좋은 거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프리퀄을 기대해야 되는 이 상황이 오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나는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명주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까 정유미가 신문 가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임산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왜 임산부여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 가리는 역할 때문에 얘는 트롤러가 아니다. 그런 거랑 다른 거야.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좀비 영화랑 신파랑 나도 이상하게 생각해 라고 명주가 얘기했지만 나는 좀비랑 신파 써도 된다고 생각해. 다만 그 신파가 허술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굉장히 실망할 거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좀비가 왜 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불만일 수도 있다. 그걸 서울역에서 얘기 안 하면은 나는 화를 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왜 됐는지는 불필요해. 아 그냥 불필요하다. 좀비라고 하는 개체는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죽일 수 있는 존재야. 총으로 그냥 휘갈기면 돼. 그리고 그런 존재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그냥 원래 그런 존재니까. 감정의 배설을 위한 그런 존재거든. 카타르시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좀비가 왜 태어났는지, 좀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는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돼. 그게 오히려 더 이 장르 영화의 특성답고. 근데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것까지 건드려서 사회적인 비판을 하고 풍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발견됐을 뿐이지만, 오히려 난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면은 그냥 아예 없애버려도 되는 설정이라고 너무 생각하는데, 구구절절해지면 오히려 템포가 떨어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선 넣었어. 뭐냐, 김대리. 김대리가 얘기하잖아. 우리가 주식 그거 뭐 판 것 때문에 그 바이오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 설명이 왜 필요해? 그치. 차라리 그건 없었어야 돼. 그리고 아까 금강불개 얘기했지만 금강불개의 원인이 된 게 헬리콥터거든? 헬리콥터 씬이 있어야 돼? 없으면은 내가 이런 금강불개, 천하무적 좀비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씬이라고. 차라리 빼면 이득이 될 장면들을 차라리 넣어서 빼면은 220짜리 벤치 드는 마동석이 다 때려눕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럴 장면인데 쓸데없이 집어넣어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넣었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왜 좀비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김대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불만인 게 너무 이야기를 방대하게 벌려놨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개미핥기 같은 주식을 가지고 개미들을 처참히 발라버리는 공유의 사회적인 비판을 하고 싶었겠지. 그치. 그럼 이건 비판을 하고 싶은 영화야? 신파 영화야? 아니면 액션물 좀비 영화야? 뭐 초점이 없어. 너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회적인 비판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빠랑 딸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던가, 아니면은 소희와 최우식의 사랑, 정유미와 마동석의 사랑, 할머니와 할머니의 사랑, 그 가운데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김의성의 이기심, 뭐 그것만 보여주던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그렇긴 해. 그래서 이게 불만이라는 거고, 또 아까 뭐 명주 어머님이 그 장면 사이다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그건 어느 정도 공감을 해. 대중영화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까다롭게 보는 건 맞아. 스미스나 나나. 뭐 이런 장면 넣어도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중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팟캐스트를 왜 해? 우리가 똑같은 대중의 시선에서 영화를 보면 돼? 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없어. 까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까야 된다고 봐야거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인정하고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우리도 대중 아니야? 똑같이 괜찮아서 이거 그냥 익숙하고 넘어가자. 이러면 우리가 사실 팟캐스트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고, 한타 밟는장면 그렇게 편하게 넘어갈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시끄럽게 따져. 그거 따지려고 우리가 팟캐스트 하는 건데? 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대중영화이지만 당연히 까야 되는 부분은 까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보는 차이가 다르니까.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난 이 영화 볼 때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음악이 있나? 그치. 음악이 있는지 모르겠지, 명주도. 이 영화는 음악이 없어. 근데 나는 좀비 영화를 여태까지 봤을 때 음악만큼은 들렸거든. 특히나 새벽의 저주 오프닝이 아주 유명하거든. 사회적 단상을 보면서 음악으로 아주 그냥 쫙 나오고, 특히나 엔딩 장면에서 섬에 딱 갔을 때 좀비들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하드한 락이 나온단 말이야. 그 외에도 더 배터리 같은 영화는 되게 감성적인 음악을 깔아줘. 좀비 영화인데 말이 안 되지. 좀비 영화인데 어떻게
원바디스는 어때? 롤팅 영화야. 좀비가 나오는데 음악에 신경 안 쓸 수 없단 말이야. 감성적인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치. 좀비랜드도 그랬어.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없어. 사실 음악을 쓰는 그 팀마저도 그렇게 세련된 퀄리티의 악기를 썼다고 생각이 안 들어 나는. 이 영화에서 음악은 진짜 음악적인 느낌을 다 거세어버리고 효과음으로서만 써. 내가 주의 깊게 들었거든 음악을. 어느 때 쓰나? 슬플 때, 긴장될 때. 두 가지 때 쓰거든. 근데 그 두 가지 때는 사실 음악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효과음으로 때려박으면 끝날 상황이야. 그치. 그리고 슬플 때는 음악이 필요해. 피아노 선율. 그 정도 말고는 사실 별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봉준호 감독이 괴물로 한강창가라고 하는 그런 음악과 함께 대박 성공을 친 게 너무나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느껴져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한강창가가 들리는 순간 관객에게 도전을 하는 느낌이 나잖아.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A급 할리우드 영화처럼 이 효과음들과 음악이 상황에 정말 딱 붙어 있어서 관객이 위화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는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지. 분명 이 영화에서는 음악을 큰 의미를 안 뒀어. 그냥 상황 연출로만 의미를 뒀어. 근데 그러면은 음악이 그냥 묻어가야 되거든. 상황 그냥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음악도 그냥 들리고 넘어가야 돼.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촌스러운데 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분명히. 음악으로서 관객에게 도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될 때 긴장되는 음악 주는 거고 슬플 때 슬픈 효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아. 대중들한테는 당연히. 슬플 때 신나는 음악 나오진 않았잖아. 딱 대중들한테 맞는 코드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봤을 때는 외적으로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 다 100억과 5억 비교할 거를 나는 비교했으면 한 게 외국하고 우리나라랑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곡성이라든가 부산행이 왜 영화제를 갔나 그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에서도 저런 거를 만들 수 있나? 그런 호기심에 간 거 아니야. 그래도 초석은 깔아준 것 같아서 이 영화가 야, 그렇게 따지면은 기워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망한 것도 초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괴수 영화 치고는 도전, 시도, 신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좋게 봤다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내용도 어쩔 수 없잖아. 이거저거 붙이다 보면은 점점 늘어나. 이 사람도 이게 지금 정리한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더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국성처럼 보지 않는 거는 일단 좀비 오락물 영화야 이게. 단순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지론인 거지. 깊숙이 파면은 니네들이 맞는 거고. 명주의 의견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연상호는 애초에 이 영화를 이렇게 크게 가져갈 생각 없었고 12인의 성난 사나이들처럼 작은 스케일에 인간들의 심리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배급사나 외부적인 일에 의해서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 거는 사실이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걷잡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호평받고 있어. 최소 평점이 내가 알기로는 7점으로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명주처럼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 사실 스미스랑 나랑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전문 평론가들이 와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나랑 스미스도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흥행하는 영화의 흐름이야. 1000만 관객을 끌고 800만 관객을 끌고 이 흥행 공식이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연상호는 얘기를 했어. 내가 여태까지 작품성 있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관객이 오지 않는다. 흥행을 못하고 있다. 나는 근데 정말 흥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로맨틱 코미디도 해보고 싶고 난 여러 장르도 도전하고 싶다. 이렇게 분명히 인터뷰에서 밝혔거든. 그렇기 때문에 연상호가 분명히 대중적인 코드로 만들었어. 명조도 방금 그랬잖아. 이 영화는 생각하면서 볼 영화가 아니다. 대중영화고 상업영화고 오락영화니까. 맞아, 이 영화는 대중영화고 상업영화고 오락영화야. 하지만 나랑 스미스는 그 전에 봐왔던 애니메이션에서 해운대나 국제시장을 찍었던 윤재균 감독의 느낌을 연상호 감독의 전작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연상호가 아니라 윤재균이 만들었다고 해도 다들 동의하잖아. 그러니까 실망을 굉장히 갖는 거지, 나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오는 좀비 블록버스터고 그 전작에 엄청난 인간들의 군상을 다루었던 연상호고 흥행을 시키겠다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이 정도로 요즘 1000만 관객을 위한 흥행 공식을 따라야만 했었던가.
그거에 네, 대한 실망감이 그거는- 굉장히 컸어. 그거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리고 나는 이 윤재균 얘기를 꺼낼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난 윤재균보다 영화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나 그거 인정해. 이 영화하고 비교하면은 윤재균은 영화 가시 아닌가 라고 냉정하게 나는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시장을 그렇게 평했던 너가? 까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왜냐하면은 공유의 분유씬 있잖아. 그 플래시백 씬. 마지막에 서구가 자신이 좀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차마 딸과 그 정유미까지 감염시킬 순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기 직전에 딸을 회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뭐 그런 장면 아니야. 근데 이 장면은 물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각본상의 결함 이런 걸 떠나서 연출 자체만으로도 너무 허접하거든. 노래방 가면은 나오는 그 8, 90년대 뮤직비디오 이런 거 있지. 여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 이런 장면은 한국에서 프로 감독으로서 일하고 있는 감독 중 누구도 찍지 않을 장면이다. 난 생각을 했어. 그리고 좀비들이 점핑하는 씬.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동대구역에서 불타는 열차가 갑자기 뜬금없이 터무니없이 달려오면서 다른 열차들이 전복되잖아. 그러면서 레일과 레일 사이에 평행하게 있던 열차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열차하고 열차가 비스듬하게 기대게 되는 그치. 그 상황에서 좀비들이 열차 밖으로 튀어나와서 점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슬로우 모션으로 잡아준단 말이지. 저는 여기서 출발 드림팀을 봤습니다. 출발 드림팀 보면은 아니에요? 중요한 장면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조성모가 널뛰기 할 때? 그치. 카메라 각도 계속 바꿔주면서. 맞아. 그러면서 이 인물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야. 근데 좀비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걸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면서 마치 좀비들이 올림픽 높이뛰기에 나온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여기서 이미 이 감독은 연출에 대한 기본 감각이 없다. 왜냐면은 그거는 상업영화, 오락영화 찍는다고 욕먹는 1000만 영화 만들려고 별 지랄 다 한다고 욕먹는 그런 감독들도 안 찍을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저 회사 애니 감독으로서 많은 단점들이 가려져 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무리를 일단은 내가 먼저 짓고 인상적인 장면. 좀비들이 득달같이 달려붙어서 맞아. 올라가려고. 동대구역에서 부산으로 가려는 열차를 공유 파티가 탔는데 좀비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그치. 달라붙는 장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철도 또 동호회 회원들이 그런 데서 거기 태클 걸었어? 아니 미등이라든가 신호등 같은 게 오류가 있었다고. 제가 짜증나는 거는 친구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짜증나요, 사실은.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짜증나요. 그냥 또 가볍게 좀 보지. 그렇게 미안해, 깊숙이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캐릭터는 까더라도 좀비들은 까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건 개인적으로. 인정해요. 특수분장 한 번 하는데 존나 비싸요. 그리고 깔 게 없는 게 안무가가 존나 왜 열심히 하더라고. 연구를 이번에 손익분기점도 넘었고 저는 인센티브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점을 일단 높게 드려요. 저는 4개 드립니다. 이야기는 생각하지 마세요. 눈으로 즐기세요. 한 줄 평은 인센티브 나오면은 감염체들에게 먼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비를 실은 부산행 기차가 잘 갔으니까 녹슨 선로나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배급하고 이게 주문한 게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야. 나는 좀 그런 게 압박감이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 아무리 첫 번째 실사 영화라고 그래도 이렇게 실수가 많이 나오면은 지금은 내가 별 4개를 주지만 진짜 나중에는 잘 찍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비의 연기나 좀비의 분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안 했어. 그게 어색하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이 영화는 진짜 나는 망했다고 봐. 연기도 리얼하고 엄청나게 때로 지어나오는 상황이잖아. 그거 자체는 월더제트가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열연했던 게 보였기 때문에 난 다만 설정, 감독이 손댈 수 있는 그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까지 좀비가 어설펐다더니 이렇게 괜히 트집 잡는 거 있잖아. 분명히 난 그건 안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시간은 더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왜냐면은 뭐 김희성이 모든 등장인물들을 고기방패를 던져주면서 악역이 되는 그 트릭 같은 것도 굉장히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악당이 되려면은 창의적이고 지략적인 악당이 되든가 그냥 고기방패를 던지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냥 연상호 감독이 김희성을
집어넣은 자체는 현대 사회에 보통 인물이라고 해서 끼워 넣은 거야. 이기심 많고. 이기심을 창조적으로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승무원 고기방패도 던져주고, 진이 던져주고, 차장 고기방패도 던져주고, 이 사람은 고기방패도 던지는 거 말고는 무능해 생각해보면은. 이런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을 더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생략하고요. 네. 그냥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이 영화가 한국 좀비 영화가 기차를 소재로 이 정도 했으니 그거 자체로도 괜찮은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식이면은 정당화 안 될 게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해운대, 한국을 소재로 부산을 소재로 쓰나미를 가지고 이 정도 많은 영화가 있느냐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없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운대를 간 영화로 찬양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론의 함정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장르를 가지고 도피하기 좋아해요. 이 영화는 어떤 장르의 영화니까, 어느 나라의 어떤 장르의 영화니까, 무엇을 소재로 가지고 만든 어떤 장르의 영화니까 인정해줘야 돼. 이런 영화 없었잖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단서를 달다 보면은 모든 작품을 용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는 아니지만 규현이의 그놈은 멋있었어 뭐 이런 거. 여고생 작가가 여고생 소재로 이모티콘 써가며 로맨스 소설 쓴 사례 지금까지 없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규현이를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작품은 모든 문학인들이 힘을 모아서 도태시켜야 문학의 퀄리티가 유지된다. 문학이라는 장르가 더 발전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부산행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장르론을 얘기하면서 좀비 영화, 부산 영화, 뭐 한국 영화, 여름 부산 영화 영화는 아니고. 뭐 이런 단서들을 들어가면서 이 영화의 고유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쳐줘봐야 이 영화는 그냥 특이한 영화가 될 뿐 좋은 영화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영화는 물론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재밌게 보겠죠. 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스팸 맛있게 먹는다고 뭐 스팸 먹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스팸이 그렇다고 고급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별개인 거죠. 마찬가지로 부산행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행 재밌게 보는 게 잘못도 아니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부산행이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작품이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작품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어떤 영화를 갖다 놔도 긍정해야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연상호 감독이 배급사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 정면 반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각본상의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배급사나 투자자나 제작자가 강요해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촬영 현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영화에서 문제로 꼽히는 거는 각본상의 어색함도 있지만 연출의 초보적인 어색함 그리고 편집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감독으로서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배급사나 제작자나 투자자가 일일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찍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촬감은 시켰겠지만 촬감 베테랑이잖아. 본인이 직접 찍은 장면인데 이런 퀄리티가 나왔다는 거는 외압을 받아서 누군가 윗선에서 커트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영화 만드는 작법에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만들던 사람이니까 첫 장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프로 무대라는 거지. 무슨 습작 내는 무대가 아니라 자기가 역량 쌓는 거 연습하는 무대가 아니라 프로로서 관객에게 다가가야 되는 무대인데 충분히 프로페셔널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이 영화가 해운대보다 나은지 모르겠고요. 그냥 하는 드립이 아니고 저는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기 전에 해운대를 다시 봤습니다. 아 진짜? 아 오래 걸렸겠네. 해운대 어떤 장면을 어떤 씬을 갖다 붙여도 공유의 분유 광고 씬보다 못하진 않더라고요. 네, 이거는 확신할 수 있고요. 네. 해운대 각본이 아무리 허술해도 종길의 이라사이마세보다는 납득이 가능하다. 네. 인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해운대 하지원과 설경구의 억지 감동이 거슬려도 최우식과 소희보다는 나았다. 저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별점은 1개 주겠습니다. 네. 그래. 한 줄 평은? 기대도 안 했어. 한 줄 평은 부산행을 보기 전에 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해운대 좀비 버전. 아. 네.
간단해서 좋긴 하네. 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영화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격분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추스리고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혀. 저의 분노의 대상은 절대 명주가 아니고 연상호 감독님입니다. 네. 저는 연상호 감독님의 전작 애니메이션들을 모두 재밌게 봤고 네. 저의 숨겨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윤재균 감독스러운 영화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거기다가 한국 최초로 좀비 블록버스터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좀비 영화의 흐름에 전혀 편성하지 못했다는 거. 오히려 20년, 30년 전으로 역행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너무나도 아쉽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심파 좋다. 그럼 심파 잘 풀어냈냐? 국제시장처럼이라도 히말라야처럼이라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너무나도 엉성했습니다. 그래서 연상호 감독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이 영화를 높게 쳐주는 평론가들의 별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이 영화가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군상이 어떻고 기차의 액션과 단절된 공포가 문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말이 안 되잖아요. 평론하시는 분들 저보다 영화 두세 배 더 보셨잖아요. 왜 이래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밀어주고 싶어도 까시는 분 한 명은 계셔야지. 다 좋다 그러면은 한국 영화계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아마추어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아마추어인 제 눈에도 스미스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영화 우리보다 두세 배는 더 보셨을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인상적인 장면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맨 처음에 기차에서 전염이 되고 남자 좀비가 한 명이 난리를 치면서 움직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카메라가 이리저리 움직여. 역동적으로 남자 좀비를 중심에 두고 그 장면 되게 스타일리시했어. 난 이걸 바랬어, 연상호 감독한테. 딱 요거 하나 전등 킬 때 잠깐 깜빡하잖아. 그 깜빡하는 거 그 장면 하나 캐치했어. 진짜 이런 식으로 사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의 좀비 역할 하신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는 연출이나 카메라 구도나 음악으로 좀비들이 더 잔인하게 보여주는 그 어떠한 효과도 보여주지 않았어. 진짜 말 그대로 사람 발가벗겨 놓은 것처럼 좀비들을 그냥 화면에 정면으로 딱 담아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들이 어색하지 않았어. 정말 대단한 거야. 사람을 발가벗겨 놨는데 그냥 좀비스러운 거야. 카메라 버프가 안 받았는데. 연출이나 음악이나 화면의 효과로 더 좀비를 잔인하고 무섭고 징그럽게 보여줘야지 이 영화의 긴장감이 쫄깃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기를 보여줬어. 심지어 등장인물들에겐 클로즈업을 안 받았는데 좀비들에겐 딱히 클로즈업도 없었어. 특히나 김의성과 공유가 싸우는 씬은 너무나도 허접하지. 그래서 나는 이 좀비 분들한테는 이런 반과지 않는 게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나올 수가 없었어. 주인공으로 나온 배역들은 마동석 빼면 누구든 대체가 가능한데 이 좀비들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좀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별점은 0.5점입니다. 10점 만점으로 1점이에요. 그거를 5점으로 추리다 보니까 0.5점이더라고요. 왜 이런 점수가 나왔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말이 안 됩니다. 연상호 감독이기 때문에. 연상호 감독 같은 그런 분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 놓는 건 죄예요. 이거는 고해성사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스크린 점유율 해놓고 전에 그렇게 멋진 영화들을 만들어뒀던 사람이 이런 영화를 내놨다? 아무리 돈이 궁하고 흥행을 원한다지만 이거는 정말 괘씸하십니다. 이거는 잘못하셨어요. 심지어 촬감하고 편집자도 베테랑이죠. 네. 한국형 좀비 닦기 영화라고 한 줄 평하고 싶은데 좀비 닦기까지는 아니지 않냐.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연상호 감독의 역량으로선 이 영화는 닦기급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 들으셨고요. 일단 저희가 협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편을 들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연상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타협 잘했어요. 네. 이번에 수익분기 좀 넘으면은 흥행 감독 신화에도 올라오고 기사에는 명량을 위협하는 대작이다. 2천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언플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유료 시사회라든가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4점 준 게 그냥 4점 준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곡성보단 낫던데? 그냥 스피디한 전개가 난 마음에 들더라. 곡성은 너무 질질 끌어서. 다음 주는 제이슨 몬인데 기대도 안 해요. 다음 주가 제 마지막 회차기 때문에. 레임덕이네. 그렇죠. 레임덕이죠. 다음 주 존나 까야겠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나 이제 진행 마지막이잖아. 레임덕이라고?
무슨 레임덕이야. 너 진짜 옥상으로 올라와라. 넌 안 되겠다 진짜. 레임덕이래. 야, 씨, 내가 진짜 가만히로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가만히로 보는구나. 명주 오버만 아닌가요 이제? 이제 곧 임기 오바나. 끝나는데. 임기 끝나. 니네들 영화 한번 골라봐. 내가 단점만 다 집어줄 거야. 내가. 좋아. 너네들 내가 그냥 다 콕콕 쑤실 거야. 내가. 우리 스미스 특집이 나왔어. 그때 아주 까버리자. 너는 어디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임마. 너도 똑같아. 깔 수 없는 시민 K를 들고 오지. 아니야 난 시민 K도 깔 수 있어. 알았어.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제이슨 본인데 제이슨 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래도 액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게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잘 어우러졌어요. 네. 1부서부터 3부까지. 근데 4부에서 완전히 망쳤어요. 작가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4부까지 나왔어? 본 시리즈가? 그렇죠. 본 레거시까지 나갔었는데 재미없게 보다 보니까 뭐지? 효식군이 다음 주에 빈단 세례가 두렵기는 한데 네. 정훈이도 조금은 기대하지만 제가 살짝 들었거든요. 이제 맷 데이먼도 늙은 거 아니냐 뭐 그런 거를 들어서. 손석희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래? 근데 뭐 얼굴 때문에 액션 못하는 건 아니잖아. 리암 니슨 봐. 근데 제이슨 본이 이번에도 마음에 든 게 뭐냐면은 이거는 유료 시사를 안 해요.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지. 다음 주에는 좀 제가 좀 이야기 좀 많이 해야지. 1부에서만 이야기 많이 하니까 2부에서는 벙어리냐 뭐 그런 것도 좀 있어. 진짜? 둘이서 촤촤촤촤 얘기하다가 너 왜 이렇게 추임새밖에 안 넣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4부까지 오는 거 보면은 한 가지 느낄 수 있겠지만 전 수직 구조화를 절대 안 했습니다. 수직 구조화? 인물 관계도 같은 거 있잖아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하지 않았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도리를 찾아서도 그렇고 데몰리션도 그렇고 부산행도 그랬고 네. 뭐 어쨌든 간에 제이슨 본이 마지막이고 제가 이게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생기면은 예매권 이벤트 하도록 할게요. 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제이슨 본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